안녕하세요. 음성 텍스트 입문과정 세 번째 차시, 음성 텍스트 학습 처리의 이해입니다. 1장 가공 가이드라인, 2장 맞춤법 학습 방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장 가공 가이드라인입니다. 우선 일반 전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한 그대로 옮기는 방법인데요. 발음 전사라고도 합니다. 전사 방법이 까다롭지 않고 작업 시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기본 원칙을 보시면 띄어쓰기를 준수하며 모든 발화는 한글로만 전사합니다. 발성한 대로 전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감탄사와 불완전 발화 등도 모두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합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은 작업마다 혹은 프로젝트마다 규칙이 다를 수 있어요. 데이터를 구축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규칙이 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특징 같은 경우는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규칙 중에서 특히 특징적인 부분을 추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전사 단위는 화자 변경 시 긴 휴지 구간, 종결 어미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사를 하다가 줄바꿈을 하게 되는데요. 언제 줄바꿈을 할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를 명시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음되는 음절수와 표기상의 음절수를 맞추어야 하므로 축약형의 경우에는 모두 표기에 반영합니다. 근데, 쌤 이런 발화를 그런데, 마음, 선생님 이렇게 풀어 쓰지 말자라는 규칙입니다. 대화가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은 겹괄호로 표기합니다. 당연히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잘 안 들리는 걸 억지로 추정해서 쓰지 말고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표시를 하는 방법이 가이드라인에 보통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숫자, 영문의 이중전사입니다. 숫자나 영문을 발음에 따라 한글로 괄호 속에 전사한 후에 글자 그대로의 표기를 병기한다. 옆쪽의 형태를 보시면 발음 그대로 24, 그 다음에 숫자로 24 또는 발음 그대로 IMF, 영어로 IMF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한글 양수사의 경우 단위와 함께 발화됐을 때만 이중전사한다. 1개, 2개는 숫자로 1개, 2개 이렇게 이중전사를 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은 1사람, 2사람 이런 식으로 이중전사 하지는 않는다는 규칙이죠. 외래어, 외국어의 경우 일상적으로 흔히 자주 쓰이거나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영문 병기를 하지 않는다. 라디오, 버스, TV 이런 것까지 하자면 이중전사가 너무 많기도 하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에 별로 의미도 없겠죠. 주요 특징을 한번 볼까요? 조사나 어미는 모두 이중전사 괄호 밖에 전사한다.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조사를 밖에 쓰는 경우도 있고 안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 경험상 절반의 확률쯤 되는 것 같아요. 1000 이상의 큰 숫자의 경우 만 단위로 띄어쓰고 표기한다. 이렇게 큰 숫자를 어느 단위만큼 띄어서 쓸 건지도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방언을 이중전사할 때의 규칙을 한번 볼까요? 지역 방언에 대해 방언 형태 그대로 발음 전사 후 해당 방언에 대한 표준형을 이중으로 전사한다. 이중전사 형태 보이시죠? 방언 쓰고 표준어 쓰고. 그런데 이 순서도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고요. 어쨌든 방언의 기준은 국립국어원 또는 우리말쌤이 기준입니다. 곧 맞춤법 파트에서 보시겠지만 한국어 표준어의 기준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이고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형에 대응하는 표준형을 사전에서 발견할 수 없을 경우에 표준형을 입력할 자리에 올림표를 부여한 방언형을 입력한다. 사전에 없는데 뜻이 유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그 형식이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다음 비식별화는 앞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전사 단계에서 음성 데이터 내에 대화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호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이름 1, 2라는 형태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언급된 순서대로 번호를 붙입니다. 근데 이름 1이 김아람이었으면 나중에 이름 5 뒤에 한 번 더 나와도 이름 1로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비식별화의 취지를 생각하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정치인, 연예인 같은 유명인의 이름 또는 넷플릭스, 유튜브, 삼성, LG, 애플 같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호에 대해서는 비식별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유명인이나 기업명도 모두 다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감정 태깅입니다. 기본 원칙을 보시면 긍정, 부정, 중립 등으로 그룹화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화의 다양한 세부 감정들을 분류한다. 어떤 감정을 어떻게 분류할지 가이드라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 분류에 따라서 발화자의 세부 감정을 파악해서 태깅하는 거고요. 다만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억양과 말투에 따라서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양과 말투로만 짐작하기보다는 발화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태깅을 진행합니다. 반어법 같은 경우도 맥락을 봤을 때 명확히 반어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는 발화자의 의도대로 반어법이라고 라벨링을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앞서 본 라벨링 기법들은 음성 데이터 전사에 속하고 보통은 음성 전사 저작 도구를 사용해서 라벨링을 하는데요. 이번에 볼 개체명 신조어 태깅은 텍스트 말뭉치 구축 저작 도구를 사용해서 텍스트에다가 라벨링을 합니다.
개체명 및 신조어 태깅은 주어진 텍스트에서 개체명과 신조어를 찾아내고 그 해당 단어를 특정 태그로 표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특정 태그의 분류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TTA의 표준인 개체명 태그 세트 및 태깅 말뭉치 문서를 따르지만 데이터 구축 목적별로 태그의 범위 및 단위가 다르게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분류가 있고 세부 분류가 있는데 대분류만 채택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고 인명이나 지명은 태깅을 하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라벨링 작업은 가이드라인 숙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가공 가이드라인 준수이고요. 두 번째는 다음 장에서 볼까요? 2장입니다. 맞춤법 학습 방안. 저는 음성 텍스트 라벨링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이 2개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첫 번째가 전사규칙 또는 태깅 규칙이라고 하는 가공 가이드라인. 두 번째가 한글 맞춤법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한국어를 생활하는 데 지장 없이 다 잘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덜 중요하게 느껴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라벨링은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정답을 제공하는 과정이거든요. 인공지능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연어 분야 학습 데이터 구축에서 한국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의 준수는 데이터의 품질과도 직결되겠죠. 전사를 예로 들어보면 전사는 들리는 대로 받아 적는 건데 또 들리는 대로만 적으면 안 되는 게 전사입니다. 예를 들면 문이 쾅 닫혀서 손가락을 다쳤어. 또는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붙이자. 이와 같이 닫히다, 닫히자. 또는 붙이다, 붙이다처럼 발음이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 그리고 똑같이 생겼는데 어떨 때는 띄어쓰고 어떨 때는 붙여 써야 된다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다르게 적어버리면 문장의 뜻이 달라지거나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되잖아요. 결국 학습 데이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인공지능 학습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한 문장들처럼 헷갈리는 맞춤법은 사전을 검색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일일이 검색을 하면서 작업하는 것보다 평소에 맞춤법을 익혀두셔서 검색을 조금 덜 하게 된다면 결국 라벨링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평소 맞춤법에 조금 관심이 덜 하셨어도 이번 과정들을 들으시면서 조금 눈으로나마 익혀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글 맞춤법에서 중요한 규정들, 데이터 라벨링을 위해서 특히 살펴보아야 하는 규정들을 추려봤습니다.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리대로 쓰지만 결국에 어법을 지켜서 쓰라고 하네요.
제2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기본적인 띄어쓰기 단위는 단어라고 하는 얘기죠.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외래어도 표기법이 따로 있고 이 표기법을 지켜서 써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띄어쓰기 규정들입니다. 제41항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도록 한다. 쉬운 조사로는 은는 이가부터 너마저, 나부터, 그조차에서의 마저, 부터, 조차 같은 예들이 있겠네요.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 아는 것, 말하는 대로 등에서 것, 대로에 해당합니다. 기본 과정에서 다루겠지만 의존 명사와 조사의 구분이 한국어 띄어쓰기를 어렵게 느끼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이 부분은 많이들 지켜서 쓰고 계실 것 같아요. 한 개, 한 명, 두 그릇 이렇게 단위는 띄어써야 합니다. 제45항을 한번 볼까요?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쓴다. 친구 겸 라이벌, 혼자 내지 둘, 이렇게 겸, 내지 같은 말들은 당연히 띄어씁니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한 음절로 된 단어가 3번 이상 연속해서 나오면 붙여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 한 병은 물 띄고 한 띄고 병으로 쓰는 게 원칙이지만 한 음절 단어가 이렇게 3번 연속되니 물 띄고 한 병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비슷한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47항 보조 용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서 씀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불이 띄고 꺼져 띄고 간다가 원칙인데 불이 띄고 꺼져 간다. 이렇게 보조 용어인 간다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50항 보겠습니다. 전문 용어는 띄어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원칙적으로는 만성 띄고 골수성 띄고 백혈병으로 쓰셔야 하는데요. 이 단어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전부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규정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맞춤법을 공부할 때나 올바른 맞춤법을 검색할 때 참고할 만한 사이트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양한 사전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한데요. 표준국어 대사전과 우리말샘은 물론이고 한국수어사전 등의 사전과 어문 규범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국어 대사전은 한글 맞춤법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 표준어가 등재된 국어사전으로 관용구, 속담, 방언, 고유어, 외래어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말샘인데요.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개방형 국어사전입니다.
새로 생긴 말이나 방언, 전문 용어들을 검색하기에 좋은 사이트입니다. 우리말샘은 사용자가 새로운 어휘를 직접 등록하거나 뜻풀이를 수정할 수 있는 참여형 사전입니다. 이 사전의 활용법은 기본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음성 텍스트 입문 과정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모방, 자기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기술 분야를 말합니다. 1950년대 최초로 등장한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에서 딥러닝, 심층 신경망에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자연어 부분에서 음성과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가진 다량의 학습 데이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음 2차 시에서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학습 데이터는 데이터 획득 또는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가공, 품질 검사의 단계를 거쳐서 구축됩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에서 저작 도구는 데이터 수집 생성, 정제, 라벨링 등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마지막 3차 시 내용이죠. 음성 텍스트 분야는 일반 전사, 이중 전사, 비식별화, 감정 태깅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라벨링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법 및 띄어쓰기의 준수는 음성 텍스트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음성 텍스트 입문과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강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음성 텍스트 기본 과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